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에 종양내과 근무하고 있는 김인호라고 합니다. 사실 매일 외래나 이제 진료실에서 입원실에서만 많이 뵀었는데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오랜만에 또 뵙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뵐 수 있어서 너무 저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저같이 이제 특히 대학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자리가 조금 더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래나 이럴 때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항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자리가 좀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전이성, 재발성, 전립선암은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뭐 학회나 그런 곳에서 의사 선생님들 상대로 이제 강의하는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 환우분들이나 한테 얘기 드리는 거는 사실 적절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제가 외래에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어떤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셨던가 한번 좀 기억을 좀 되짚어 가지고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이성 전립선암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죠. 오늘 제목도 그거니까요. 자,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전립선암은 여기에 국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이것이 다른 곳으로 암이 이제 번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걸 전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이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수술 가능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신데 암이 이제 다른 곳으로 좀 번진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수술은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술을 못하면 어떻게 암을 제거를 합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이 돌아오죠. 항상 여쭤보시는데. 그럼 뭐 약으로 하게 되면 여러 군데 암이 퍼져 있는 거를 뭐 공격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 일단 1번은 암이 여러 군데로 번져 있기 때문에 모든 암을 수술로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건 거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약으로 보통 치료하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이론상 약물은 전신의 모든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암이 번져 있는 경우에는 약으로 치료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 수술 안 하고 약으로만 그럼 이렇게 치료를 해도 완치가 가능한가요? 이제 또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완전 절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약물로만 치료를 할 때에는 그것이 쉽지가 않다, 완치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제가 참 환자분들한테 또 힘을 내셔야 되니까 또 몇 가지 케이스들을 가끔 얘기를 드려요. 제가 10년 전에 저한테 처음으로 진료를 보시던 분인데 그때 당시 연세가 70세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전이성 전립선암이었거든요. 수술을 못하게 돼서 좀 안타깝고 되게 속상해 하시긴 했지만 약물 치료를 해서 현재까지 10년이니까 그분이 80이시거든요. 영상검사에서 거의 나빠진 거 하나도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암이 좀 번졌다고 해서 너무 뭐 속상해 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치료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얘기는 꼭 그렇게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어떤 치료를 하느냐 이제 많이 물어보시죠. 자, 일단은 약물 치료를 많이 합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게 돼요. 전립선암, 전이성은요. 두 번째는 뭐 항암제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또 2세대 호르몬제, 뭐 새로 나온 약제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방사선도 많이 한다. 특히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뼈전이가 많아서 방사선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이성 전립선암을 구분할 때 어떤 종류가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영어가 많지만 제가 학회에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많이 강의하는 그런 슬라이드인데,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보자는 게 아니라 이걸 정리하면 간단히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호르몬 치료를 일단은 하게 되는데, 그 호르몬 치료에 반응을 잘 하는 상태를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호르몬 치료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약간 저항, 내성이 생겨요. 이제 무슨 말이냐?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남성 호르몬을 최대한 억제를 시키게 되는데, 호르몬을 억제를 시켜도 병이, 암이 나빠지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 말을 되게 안 좋아해요. 이게 좀 말이 좀 너무 거세 저항성 막 그래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다른 말로는 호르몬이 이제 안 들으니까 뭐 호르몬 불응성이다,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암이 전이가 발견되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냐, 이제 그 얘기 뭐 항상 물어보시죠. 딱 전이성이라는데 그럼 또 어떤 걸로 치료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호르몬 치료를 갖다가 이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한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되어온 약인데요. 여기 이분이 이제 이걸로 이제 노벨의학상까지 받았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전이성 전립선암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이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이 되겠습니다. 자, 호르몬 치료,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은 그럼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남성 호르몬을 박탈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고환 절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사실 고환 절제를 한다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겁이 나고 좀 별로 원치 않은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내과적으로 박탈을 한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르몬 치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과적으로 호르몬을 계속 주입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외과적으로 고환 절제를 한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만드는 건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은가? 거의 예전 연구들을 봐보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고환 절제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내과적 호르몬 박탈요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과적으로 호르몬 박탈을 한다는 게 어떤 건가? 이것도 제가 이건 영어로 되어 있는 표이긴 한데, 자, 요게 호르몬 박탈요법에 쓰이는 약들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아마 환자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병원에서 한 달마다 혹은 3개월마다 아니면 6개월마다 주사 맞고 가세요 라고 하는 약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 호르몬 박탈요법에 쓰이는 주사들이고, 한 요 정도가 됩니다. 국내에서 현재 쓰이고 있는 거는 한 3, 4가지,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전은 조금씩은 다 다른데 그 정도가 쓰인다. 제형은 한 달마다, 뭐 3달마다, 6개월마다. 뭐 최근에는 이제 먹는 약도 나오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 정도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럼 이렇게 남성 호르몬 박탈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자분들 갱년기가 오듯이 남성 호르몬 박탈을 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을 감소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남성 갱년기 증상이 이 방법에, 이 호르몬 박탈요법의 부작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또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 뭐 발기부전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고, 또 많이 오고, 또 우울증, 뭐 무기력,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얼굴이 화끈거리고, 뭐 심장, 뭐 혈관이나 나아가서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고, 뭐 골다공증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여튼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암이랑 싸우다 보니까 너무 암이랑 싸우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병원에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사실 완전히 이런 증상을 해소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꼭 담당 선생님이나 담당 교수님한테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방금 전이가 발견돼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시작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뭘 더 같이 하면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면 항암제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2세대 호르몬 약제들, 새로 나온 호르몬 약제들이 꽤 있는데 그런 걸 해볼 수가 있고 또 방사선 같은 거를 같이 하면 또 도움이 될 때가 특히 전립선암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항암제는 그러면 어떤 걸 쓰나요? 이제 뭐 부작용이 많이 심한가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도세탁세릴란 항암제라는 게 이제 가장 이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데 사실 환자분들 또 보호자분들이 야 이거 항암제라고 하면 상당히 일단 겁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머리는 뭐 다 빠질 것 같고 기운도 완전히 없어질 것 같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거부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일단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TV에서 보던 그런 항암제를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은 옛날보다 보조약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수월하게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세탁셀 항암제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세포독성 항암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흔히 항암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약입니다. 보통 3주에 한 번 주사로 맞고요. 6주기, 그러니까 18주, 36에 18이죠. 18주 정도니까 한 4달 반 정도, 4달, 5달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약은 이제 부작용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백혈구 같은 거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뭐 손발이 붓기도 하고 울렁거리기도 하고 기운이 다 빠지기도 하고 손발톱이 막 바뀌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빠지기도 하고 뭐 손발도 저리고 뭐 설사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다. 훨씬 수월하게 하는 방법이 많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 항암제 말고 밑에 하나 또 있었잖아요. 다른 뭐 새로 나온 호르몬제 같은 게 뭐가 있는가? 우리가 뭐 약 이름이 어려운데 뭐 아비라테론, 뭐 엔달루타마이드, 뭐 아팔루타마이드 뭐 이런 것들을 씁니다. 이 중에 아직 뭐 아팔루타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시판은 아직 안 됐는데 곧 될 거고 뭐 여튼 이런 약들은 어떤 약이냐?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생산되는 거를 막고 혹은 남성 호르몬이 신호 전달을 하는 거를 갖다가 표적으로 해가지고 막아버리는 일종의 흔히 얘기하는 표적 항암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두 다 이제 경구약제, 먹는 약입니다. 매일 드시는 거고, 뭐 아비라테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부작용이 좀 뭐 미네랄로 콜티코이드라는 뭐 그런 것들이 과잉이 될 수가 있어서 경구로 스테로이드를 같이 좀 먹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세 가지를 또 뭐 이런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야, 이 중에서 또 어떤 게 제일 좋은 건가?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세 가지 약제를 효과를 비교한, 직접 연구한 비교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략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세 가지 뭐 이런 약제들마다 부작용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이제 환자분들에 맞춰서 이분은 이런 부작용이 나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써야겠다. 이제 그 정도로 많이 임상에서는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방사선은 언제 하는 겁니까? 방사선도 항암제인가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기도 해요. 언제 하고 이건 뭔가요? 자, 방사선은 우리 환우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고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방사선을 쪼이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라 하면은
국소 치료예요. 그래서 거기는 공격을 해서 죽일 수가 있지만 방사선이 들어가지 않는 부위는 공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만 해서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꼭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뭐 항암이나 뭐 호르몬제를 약간 쉴 때 뭐 그때 방사선만 따로 할 때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개념은 그렇다는 건 거고요. 언제 하느냐? 우리가 전이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전이가 심하지가 않다면 전립선에 또 방사선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요즘에 뭐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 또 전립선 하면 뼈전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뼈 통증 같은 게 굉장히 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방사선 하면 도움될 수 있고, 또 뼈가 골절이 생길 수 있겠죠. 뼈가 약해져 있으니까, 뼈전이가 있으니까. 근데 환우분들, 어르신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어디가 부러지면은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암도 암인데 만약에 다리가 부러져서 걷는 게 막 거동이 어려워진다 이러면 암 때문에도 나빠지지만 그것 때문에라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골절 같은 게 생길 것 같은 경우에 미리 선제적으로 방사선 같은 거를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전이병소로 인해서 국소적 혹은 뭐 전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방사선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거 하는 게 제일 나을까요? 이제 그런 얘기 당연히 생각이 들죠. 어떤 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뭐 이쪽 길로 갈 수도 있고 뭐 가운데 길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언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환자분들의 상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도세탁셀 아까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몇 달만 일단 하는 게 한 코스를 완료하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또 뭐 요즘은 또 보험 급여도 돼서 비용적인 이득도 있고, 하지만 뭐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하지만 반대로 아까 새로운 호르몬제 뭐 이런 거는 항암제보단 그래도 좀 덜 힘들지 않겠냐. 또 입으로 먹는 약이다 보니까 굳이 병원을 뭐 자주 안 가도 되고, 하지만 이거는 또 계속 오래 드셔야 돼요. 계속 오래 드셔야 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비용적인 측면이 좀 있고, 그 외에 그러면 그냥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비교적 연세가 좀 많거나 하실 때 다른 걸 같이 했을 때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어떡하지 그런 우려가 있을 때는 이것만 해볼 수도 있는 건 거고요. 뭐 내과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만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중에서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지금까지가 호르몬에 반응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치료를 할 건가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서 이제 아까 열심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면 우리가 저항성이 생긴다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럴 때는 그러면 다른 치료를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병이 나빠진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죠. 우리가 이런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환자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들의 피검사, 뭐 여러 가지 영상 검사 이런 거를 갖다가 종합해서 결정을 하게 돼요. 이제 그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되게 복잡하니까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남성 호르몬이 충분히 억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암이 나빠지는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항성이 생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역시나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은 계속 해야 돼요. 그건 계속 유지하는 게 맞고,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엔달루타마이드, 아비라테론 같은 약도 써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한 뭐 도세탁셀 항암제 여기서도 써볼 수 있어요. 다만 뭐 카바지탁셀 같은 그런 항암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런 상황에서 써볼 수가 있고, 뼈전이만 있는 경우에는 뭐 라듐이라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같은 거를 핵종 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새로운 치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올라파리, 뭐 최근에 뭐 면역 항암제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을 일단 하고 다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길을 정해야 되느냐? 이전에 어떤 치료를 환자분이 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환자분이 내과적으로 다른 기저질환이 또 다른 게 뭐가 있진 않는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피검사나 뭐 여러 검사에서 환자분이 상황이 좀 어떤가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치료에서 또 어떤 부작용이 있어 왔는지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최근에는 뭐 유전자 검사나 뭐 그런 맞춤 치료, 뭐 정밀 의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환자분한테 할 때 좀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뭐 70세 환자분이셨는데, 이분도 이제 저항성이 생긴 상태였어요.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한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 하냐면 뭔가 암세포가 다른 걸로 모양을 바꾸진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치료를 한참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경 내분비로 세포로 모양이 바뀐 그런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냥 원래 하던 거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약간 맞춤 치료 같은 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백금항암제라는 게 있어요. 여기 말한 카보플라틴이라는 건데, 이런 걸 쓰면 좀 더 잘 듣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의사들끼리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 간에 보면 여러 가지 거뭇거뭇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간이거든요.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이런 거뭇거뭇한 것들이 이제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가 된 건데, 보시는 것처럼 많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확실히 효과가 이런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약을 맞춰서 쓴다 그러면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가 이제 요즘에 또 의료에 많이 변화하는 그런 또 흐름이죠. 이제 그런 건데요. 신약은 그러면 없습니까? 뭐 면역항암제 같은 건 효과가 없나? 이런 얘기도 또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그림이 되게 복잡한데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최근에 임상 연구 결과가 하나 보고된 게 있어요. 어떤 특정한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 올라파립이란 약을 기존의 약제랑 한번 비교를 해본 그런 임상 연구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생존 곡선이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브가 가면 갈수록 선이 가면 좋은 건데, 오래 사셨다는 얘기인데, 이런 특정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 이런 약제를 썼더니 효과가 훨씬 더 좋았다. 이제 이런 결과가 돼서 FDA도 승인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또 뭐 그 외에 최근에 우리가 그 방사선 핵종 치료라는 뭐 이런 것도 많이 요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립선 암에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하나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름이 PSMA라는 건데, 여기에 방사선 핵종을 붙여가지고 전립선암에 딱 붙게 만들어서 걔네가 들어가서 방사선을 쏴서 전립선 암세포를 이제 죽이는 그런 치료법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새로운 치료들이 요즘에 많이 시도가 되고 있다. 그리고 곧 우리나라도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개가 아마 곧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환자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고, 또 뭐 면역 항암제 같은 것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는 전립선암에서는 면역 항암제는 그다지 뭐 이렇게 써가지고 좋은 그런 결과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이제 뭐 마커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정도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신약들이 많이 테스트되고 있고, 이거 말고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테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임상에서 진료 현장, 우리 환우분들 진료실에서 쓰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해서 더 많은 방법들이 나오고 있으니 열심히 치료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것도 하다 보면 검사를 저희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환자분들은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뭐 어떤 검사 하나요? 이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으로 좀 알려드리면, 보통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PSA라고 해서 피검사죠. PSA를 포함한 피검사를 많이 하게 되고,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뼈전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뼈 스캔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요, 얼마나 자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호르몬이 반응하는 그런 아직 암 상태인 경우에는 암이 만약에 안정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1, 2개월, 2, 3개월마다 검사하는 게 아니고 CT나 뼈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뭐 12개월마다 검사할 수도 있고 뭐 PSA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6개월마다 검사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획일화된 건 아니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르몬 반응성이라 하더라도 전이의 범위가 매우 넓거나 아니면 암이 좀 빨리 나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거보다 짧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빠지는 걸 놓치지 않을 테니까. 이런 걸로 이제 선생님들이랑 결정을 하시면 되고, 다만 우리가 아까 저항성이 생겼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금 그거보다는 검사를 짧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권고하고 있고요. PSA 피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3, 4주마다 그래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뭐 CT, 뼈 스캔 이런 것도 한 3개월에 한 번 하는 게 좋겠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획일화된 건 아니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담당 교수님이랑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요즘에 이제 PSA가 좀 안 떨어지던데, 자꾸 안 떨어지고 조금씩 오르던데, 이거 나빠진 거 아닙니까? 괜찮은 걸까요? 이게 많이 불안해 하시죠. 자, 우리가 전이성 전립선암에서 약물 치료가 잘 듣네, 안 듣네를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PSA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PSA, 피검사 수치, 영상검사 결과, 그리고 환자의 컨디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잘 PSA 수치나 이런 거 신경을 쓰셔야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PSA가 조금 약간 올랐다고 해서 너무 암이 나빠졌나 불안해하거나 그러시는 게 오히려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니까 꼭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의미 있게 오르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이랑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은요. 자, 마지막이고요. 자, 전립선암이 거의 나중에는 90%가 뼈전이가 생깁니다. 뼈전이가. 뼈로 암이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전립선암의 특징입니다. 뼈전이가 매우 흔한데 뼈전이에 대한 치료법은 없나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죠. 방사선 같은 거 하면 도움되고 하는데 저는 오늘 약물 치료를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뼈전이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뼈가 부러지거나 하게 되면 어르신들 굉장히 그것 때문에 컨디션 나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압박, 사지마비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뼈가 안 좋으면 그것 때문에 수술도 해야 되고 또 방사선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환자의 예후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뼈 주사라는 걸 아마 많이 맞으실 거예요. 뼈전이가 있으신 분들이 보통 국내에서 2개 씁니다. 졸레드론산이라는 약이 있고 성분명이, 하나는 데노스맙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를 한 달에 아마 보통 간격으로 아마 맞으시는 경우가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맞으면 골절이나 그런 골 파괴, 골 관련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맞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꼭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 약이 턱관절 괴사 같은 게 빈도는 낮은데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턱뼈가 말 그대로 좀 썩는다고 얘기해야 되나? 괴사가 온다는 건 거죠. 근데 사진처럼 이런 그림인데 이게 이름도 되게 무섭잖아요. 그쵸? 근데 막상 한번 생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꼭 하기 전에 이빨 검진, 구강 검진 꼭 받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칼슘 혈증 이런 게 생겨가지고 칼슘제 같은 것도 꼭 같이 드셔야 되고, 이제 그런 거를 꼭 알고 이 주사를 항상 맞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지만
뼈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맞는 거는 괜찮겠다. 하지만 조심해서 맞는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는 이제 좀 요약을 한번 해보면, 사실 뭐 요약이랄 건 없고요. 사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가 이렇게 하늘 보고 밖에서 이렇게 좀 밖에서 마스크 벗고 지낸 일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고 또 우리 전립선암 환우분들도 열심히 치료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정도로 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